1940년 5월 10일 새벽, 유럽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독일 국방군 136개 사단, 270만 명의 병력이 일제히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유럽 최강의 육군을 자랑하던 프랑스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독일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프랑스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단 6주 후 나치의 깃발이 에펠탑 위에 휘날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제1차 세계대전의 악몽은 프랑스인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베르댕 전투에서만 7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독일군이 프랑스 땅을 밟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마지노선이었습니다. 1930년부터 9년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건설한 이 요새선은 독일 국경을 따라 무려 750km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지하 5m 깊이의 콘크리트 벙커, 자동화된 포대, 심지어 지하철도까지 갖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프랑스군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3,000대의 전차를 보유했고 이는 독일군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주력 전차였던 샤르비일은 6mm의 두꺼운 장갑을 자랑했습니다. 독일의 어떤 전차포도 뚫을 수 없는 철벽이었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군력을 가진 영국이 동맹이었습니다. 프랑스 참모부는 확신했습니다. 설령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독일은 마지노선 앞에서 피를 흘리다 결국 물러갈 것이라고. 하지만 히틀러와 그의 장군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국방군의 천재 전략가 에리히 폰 만슈타인 장군은 대담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노선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대신 우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벨기에를 통과해 프랑스로 진격하되 모두가 예상하는 평탄한 북부 평야가 아닌 아르덴 숲을 돌파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참모들은 반대했습니다. 아르덴 숲은 울창한 산림지대였습니다. 전차가 통과하기엔 너무나 험난한 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만슈타인의 노림수였습니다. 프랑스군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르덴이 전차의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곳의 방어를 소홀히 할 것입니다. 히틀러는 이 위험천만한 도박에 승인했습니다. 5월 12일 독일군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동시에 침공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은 예상대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최정예 부대들이 벨기에 평야로 달려갔습니다. 프랑스 제1군과 제7군, 그리고 영국 원정군까지 연합군 최고의 전력이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인츠 구데리안이 이끄는 독일 기갑군단이 아르덴 숲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차 1,500대와 41,000대의 차량이 좁은 산길로 밀려들었습니다. 행렬의 길이만 무려 250km에 달했습니다. 만약 프랑스 공군이 이 순간을 포착했다면 독일군은 꼼짝없이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군은 모든 주의를 북쪽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공군의 슈투카 급강하 폭격기들이 하늘을 장악하며 프랑스의 정찰기들을 격추시켰습니다. 5월 13일 구데리안의 전차부대가 멘즈강에 도달했습니다. 강 건너편 스당 지역을 방어하던 것은 프랑스군의 예비사단들이었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두 선급 부대였습니다. 정오부터 독일 공군의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슈투카 폭격기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급강하했습니다. 그 귀를 찢는 소리는 심리전의 무기였습니다. 8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이어진 폭격에 프랑스군 진지는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독일 공병대가 고무보트를 타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군의 저항은 미약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이
진지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독일군은 교두보를 확보했고 다음 날 새벽에는 임시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전차들이 강을 건넜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아르덴 돌파가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구데리안의 기갑부대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의 정예부대는 모두 북쪽 벨기에에 있었고 후방에는 보급부대와 예비군만 남아 있었습니다. 구데리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차들은 하루에 60km씩 질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격전, 블리츠크리크였습니다. 속도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적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 끊임없이 움직이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독일군 전차부대는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병사들은 각성제를 복용하며 피로를 이겨냈습니다. 프랑스군 사령부는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선에서 오는 보고들은 모순투성이었습니다. 독일군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5월 20일, 구데리안의 선봉부대가 영불 해협의 아브빌에 도달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 10일 만에 독일군은 프랑스를 남북으로 완전히 절단한 것입니다. 벨기에로 진출했던 연합군 최정예 부대 40만 명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들과 프랑스 본토 사이에는 독일 기갑부대의 철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총사령관 모리스 가물렌 장군은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반격 명령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 사고방식에 갇힌 그는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해임되었고 막심 베이강 장군이 후임이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북쪽에 고립된 영국군은 필사적으로 듄케르크 해안으로 후퇴했습니다. 그곳에서 펼쳐진 것이 역사상 가장 극적인 철수작전, 다이나모 작전이었습니다. 군함과 민간 선박까지 동원되어 구일간 34만 명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장비와 무기는 버려야 했습니다. 영국군은 살아남았지만 전투력은 사라졌습니다. 6월 5일, 독일군은 남은 프랑스군을 향해 마지막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군의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지휘체계는 마비되었고 병사들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독일군 전차가 나타나면 부대가 무너졌습니다. 조직적 저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6월 14일, 파리가 함락되었습니다. 독일군은 한 발의 총성도 없이 개선문을 통과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를 무방비 도시로 선언하고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를 행진하는 독일군 군화 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5주 만의 일이었습니다. 6월 22일 히틀러는 치욕의 장소를 택했습니다. 1918년 독일이 항복문서에 서명했던 바로 그 열차 객차였습니다. 콩피에뉴 숲속에 보관되어 있던 그 객차를 꺼내 똑같은 장소에서 이번엔 프랑스가 항복문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히틀러는 복수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프랑스는 북부를 독일에 내주고 남부에는 친독 괴뢰 정부인 비시 정부만을 허락받았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나폴레옹의 나라, 유럽 최강의 육군을 자랑하던 프랑스가 단 6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수십억 프랑을 들여 건설한 마지노선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전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독일군은 우회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전격전의 성공은 군사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습니다. 기동력과 속도, 그리고 집중이 화력과 요새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구데리안과 롬멜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의 장군들은 전쟁을 체스게임이 아닌 스피드 경기로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히틀러에게 치명적인 자만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적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는 소련을 침공했고 그곳에서 독일군은 끝없는 대지와 혹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프랑스 전역의 눈부신 성공이 역설적으로 나치 독일 파멸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1940년 여름, 6주 만에 무너진 프랑스의 비극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거대한 방어선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변화하는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 있을 때 그 대가는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역사의 교훈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